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인물 강용주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거성문화 고인돌. 고여있는 돌이란 뜻의 고인돌은 자연 현장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시간의 흐름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인돌. 고인돌에는 과연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고인돌 전문가이자 용인 대지중학교 수석교사이신 오장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또 지역 주민 상대로 한국사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지역 주민과 좀 접촉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무턱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작년에 1기, 2기를 했는데 1기 때 처음에 22명이 신청했는데 강의를 잘해가지고 네. 수료할 때는 27명이 수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해달라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2기를 했습니다. 네. 2기를 했는데 2기는 우리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죠. 네. 그걸 한번 시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해 줬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 이상 지난 분들이라 아주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때는 25명인가 시작했는데 19명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역시 시험은 어른들에게도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저도 지금 가끔 시험을 보는 악몽을 꿉니다. 네. 우 박사님은 고인돌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인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웅조 이사장님께서 대학교 때 저희 지도교수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과 같이 그 청원 두루봉 동굴이나 거기에는 이제 하이에나나 코끼리 상아나 이런 뼈들 또는 동굴곰 또 원숭이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흥수아이라는 그런 완벽한 어린 인골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남한에서 보면 가장 그 넓은 그런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단양 수양계 거기 지금 이제 국가 사적지인데 거기를 발굴하게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제가 고인돌은 이제 청동기잖아요. 고인돌을 발굴하게 된 것은 4학년 때 뭐 제천 황성리 유적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천 황성리 유적은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적이거든요. 그가 60년대 초에 국립박물관에서 당시에는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했을 때 사람뼈가 나옵니다. 완전한. 그래서 그 전까지 고인돌이 용도가 뭐냐, 왜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무덤이다, 또는 뭐 기념비라든가 또는 묘표석이라 할까 뭐 이런 다양한 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 용도는 이게 무덤이구나. 이제 이것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러한 유적을 한 20년 후에 이제 다시 발굴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뭐 학사, 뭐 석사, 박사 논문을 다 고인돌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사람과 만나신 거네요. 고인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티벳 같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유산으로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그 형태라든가 형태는 바둑판식이라든가 또는 탁자식이라든가 개석식이나 위석식 등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큰 것도 있고요. 한 9m에 가까운 덮개돌이 뭐 9m 하면은 한 5층 건물 가까이 되겠죠. 높이 뭐 길이가. 네. 그 정도로 되는 아주 커다란 고인돌이 있기도 하고 또는 한 200톤이나 300톤, 뭐 300톤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 서로 경쟁적으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우리께도 무겁다 해가지고 뭐 300톤까지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한 뭐 고창이나 화순, 강화도 고인돌이 한 820기 정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4만 기 정도가 있다고 하죠. 네. 4만 기 정도면은 세계 전체 뭐 고인돌의 한 절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숫자도 많지만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무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용도가 있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황성리 유적에서 이제 무덤 용도가 주 용도였다. 무덤의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단이라든가 또는 무덤이 이제 공동묘지식으로 많으면은 그 어떤 무덤을 표시하는 묘표석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부족의 기념물 성격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는 네. 제단 여러 학자들은 제단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도 그렇고 중국에 지금 커다란 고인돌을 가보면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 그 우하량 유적에 가보면은 제단이 그 돌로 아주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제 그런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국 가면은 그 스톤헨지라고 있죠. 둥근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제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일부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천문대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스톤헨지를 또 하나 이제 그 제단으로 보는 옛날부터는 제단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제단이라는 것이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로 봤을 때는 좀 신성한 그런 면일 수도 있어요. 네. 강하고 변하지 않고 오래 남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고인돌도 그래서 그런 제단의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규모가 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님께서는 군사저널 연재기사에서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판단되는 우하량의 피라밋 유적은 통치자와 백성이 함께 하늘의 제사를 올린 제천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구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흔적들은 상고시대의 제천 문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도 많은데요.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처럼 덮개돌 하나에 양쪽에 고임돌을 세운 형태의 고인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천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부근리 고인돌 같이 이렇게 갬돌이 두 개 받쳐 있는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제 강화도 고인돌은 두 개만 있고 원래 이제 앞뒤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재단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갬돌을 두 개만 받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탁자식 고인돌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앞뒤를 막아가지고 여기 어떤 상자식으로 관식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이제 탁자식의 일반적인 전형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고조선 영역과 탁자식 고인돌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고인돌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중동 지방을 거쳐서 뭐 프랑스나 또 네덜란드, 영국 이 지역까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안을 따라서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도 고인돌은 상고시대 지성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고인돌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곳에 고인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무덤을 쓸 때 보면은 좋은 자리 골라서 쓰잖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 뭐 가면은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이 고인돌 옆에 민묘를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고인돌은 되게 높은 지역에 뭐 언덕 있으면 위라든가 또는 산이 있으면은 산 경사면에 조금 평평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경관이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 데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인돌은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적게는 1톤에서 수십 톤, 크게는 수백 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텐데요. 국가 형태의 조직의 체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글쎄,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일 큰 고인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두 지역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고창에 있는 운곡리 고인돌이 최고다. 가장 무겁다, 뭐 크고 무겁다라고. 화순에서는 핑메바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제 두 곳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200톤 정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것이 뭐 280톤이다, 290톤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200톤, 뭐 250톤 그런 것은 옮기기 힘든 거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발굴한 분도 조사한 분도 자기도 이걸 어떻게 옮겼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옮겼는지는 사실 몰라요. 현재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탁자식 고인돌인데 남한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이것이 덮개돌 무게가 한 53톤 정도 돼요. 53톤이면은 이거를 이제 탁자식이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네. 또 이동을 하고 깨내고 그럴 때 한 500명 정도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네. 5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면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근에 한 2,500명 정도는 살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통솔할 수 있는 지배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뭐 가족끼리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커다란 걸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지배자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고인돌의 어떤 특징이랄까 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단군 조선은 강성한 국가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사님도 유적 조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고인돌이 발견됐나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고인돌은 한 600기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그 섬이 이제 일본이 4대 큰 섬이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섬이 규슈입니다. 네. 그쪽에 북쪽, 우리나라 쪽으로만 고인돌이 한 600기 정도가 분포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바둑판식이나 개석식으로만 보고가 돼 있고 탁자식이라는 고인돌이 보고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그쪽 조사를 갔는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고인돌 그건 산 경사면에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고인돌과 함께 가운데에 돌방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본에서는 보고하기를 그것을 행열식 뭐 석실분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무덤 양식으로 네. 했는데 제가 봐선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뭐 개념이랄까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인돌이 아니라 그냥 무덤방으로 그냥 고대 무덤방으로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그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형인지 아는데 보니까 이게 탁자식이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이 돌관 무덤이 있으면은 그 이제 봉분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로 가까운데 개석식 고인돌이 있거든요. 네. 그걸 덮고서 무덤을 만들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탁자식 고인돌인데 일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탁자식 고인돌이 없다고 보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이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지역의 고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유적이거든요. 네. 이런 탁자식 고인돌은 뭐 만주나 또 북한 또 강화도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뭐 해안가 서쪽으로 그다음에 충청남도 또 전라도 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탁자식 고인돌이 조금씩 있어요. 이것이 일본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탁자식 고인돌은 우리나라 북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남쪽 지방인 규슈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의아한데요. 단군조선과 일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뭐 일본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됐다는 것은 고조선과의 관계가 있었다. 뭐 그거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느냐, 그거는 지금은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안을 따라서 있어요. 물론 저 동해안 쪽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일본 열도까지 교류가 가능했고 했을 것이다.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탁자식 고인돌, 고조선 영역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이 탁자식 고인돌이거든요. 네. 이 탁자식 고인돌이 그 요령성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해안을 따라서 강화도라든가 또 경기도 해안가, 충남,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탁자식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일본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바다를 통해서 어떤 그 고인돌 문화 또 탁자식 문화 또는 고조선 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뭐 학자나 또는 박물관을 가둬놓고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건너간 건 그 사람들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쌀 문화와 함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과 뭐 고조선이나 뭐 고조선이 이제 한반도 남쪽까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것은 뭐 차지하고더라도 교류가 있었으면 확실하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일본의 어떤 야요이 문화, 청동기 시대 문화에 영향을 줬으면 충분히 뭐 우리나라나 일본 학자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단군조선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 야요이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에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도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이 집단 취락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유적은 원래 이제 한 7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80년대 초에 가가지고 발굴을 해서 거기서 뭐 중도식 토기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갈 정도의 독특한 토기도 있었고, 또 거기는 거기서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 천절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거기는 1915년에 일본 학자들이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이쪽 춘천, 중도가 이제 그 춘천 일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옛날부터 아주 살기가 좋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레고랜드가 뭐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 뭐 집자리가 한 900여 개 이상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 동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 지역이 그만큼 이제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또 하나 그 집자리뿐만 아니라 그 집자리를 에워싸는 환호가 나왔습니다. 네. 이 환호는 우리가 집에 담장을 두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고 그런 개념입니다. 마을을 에워싸는 그러한 환호를 만들었습니다. 환호는 깊게 도랑을 파가지고 맹수가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부족 간의 어떤 대결이 있을 때 침입을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환호를 파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통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담장을 쭉 둘렀겠죠. 네. 못 들어오게. 예, 그것이 약간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취락이 뭐 집터가 발견된 것으로서 그 뭐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자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뭐 고인돌도 100기 이상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 소중한 유적지에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조성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단군조선 마을 유적지 중도 유적, 유물 보존과 함께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당연한 거죠.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 지도를 한번 봤어요. 그거 보니까 레고랜드라고 지금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 섬에 뭐 2017년에 이제 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놀이시설하고 우리 그 몇천 년 전 유적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문화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은 이게 또 뭐 바꿔야 되고 없어질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물론 이제 그걸 뭐 이전해서 복원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이전하는 것은 뭐 유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보존을 하고, 레고랜드를 꼭 물론 저 시에서 또는 도에서 그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은 그 옆에 또 상중도가 섬이 있어요. 뭐 글로 옮겨서 해도 될 것 같고, 또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뭐 유적이 없는 데가 뭐 지역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글로 가서 해도 되는데 이걸 꼭 밀어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제가 봐서는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아주 소중한 유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 방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이제 경기도 고인돌로 해서 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운 좋게 중국 그 요령이나 길림 지역의 고인돌을 뭐 한 4~5차례 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빈대가 있죠. 북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조선의 고인돌의 실상이 뭐냐, 뭐 그런 것을 제가 밝히고 싶고, 고인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이제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고인돌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일본에 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있는 고인돌,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또 인도, 저 유럽까지 고인돌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일반 학생이나 그냥 일반 대중들이 아주 쉽게 고인돌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 이제 주로 사진을 많이 넣어서 그런 책을 발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지중학교 수석교사 오장문 박사님과 고인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한민족 7,000년 상고사에서 환국, 배달을 이은 세 번째 국가 단군조선. 단군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강성한 나라였는데요. 신교의 삼신문화를 국가 통치 원리로 삼은 사만 관경제에 의해 영토를 마한, 진한, 번한 세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국가 조직 체계를 갖추었던 단군조선은 고도의 청동기 문화를 향유했는데요. 고인돌,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청동도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큰 돌을 옮겨 무덤이나 제단으로 사용했던 고인돌은 단군조선의 생활상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고시대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93 million miles from the sun. Peopl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a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Oh my, how beautiful. Oh my beautiful mother, she told me, son, in life you're gonna go far. If you do it right, you'll love where you are.